선거 판세 그래도 우리 이제 땅만 보고 계시는 김국엽 보좌관, 김국엽 대변인이라고 오늘 해야 되겠나? 어떻게 해야지? 뭐 그냥 보좌관이라고 하시죠. 김국엽 보좌관 지금 판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판세는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좀 뒤늦게 출발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쪽은 이미 단일 후보로 이제 정해지고 이 대선 경선 어떻게 보면 대선 흐름에서 치고 나가는 흐름이었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내용이 좀 있었죠.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것이 정리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 어떤 후발주자로서 지금 추격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이 여조 결과를 보면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단위로 조금씩 그 흐름이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따라잡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 것 같고요. 요 직전에만 하더라도 이거 선거 다 끝난 거다, 해보나 마나 선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뭐 어제 그제 또 그저께 나온 여조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조금만 더 따라잡으면 이제 오차범위 내로 이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써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상당히 긍정적인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조사는 7%, 8% 차이 나왔고 뭔가 네네. 이렇게 가슴이 웅장한 조사도 나오는데 네네. 차이가 어떤 조사는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다 그렇죠. 알잖아요. 우리 예, 대변인 다 알잖아요. 근데 예. 어떤 조사는 뭐 20%포인트 차이 나고 그래갖고 그거 보면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저라는 게 지금까지 여저 뭐 쭉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추세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저 어떤 그 하나 결과 하나에 연연하는 것은 저는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추세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추세는 어쨌든 김문수 후보 쪽으로 탄력이 좀 붙고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 혼자서 이렇게 앞질러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치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앞으로 치고 나갈 일만 남았다. 여기서 어떤 뭐 지지율이 빠지거나 그럴 만한 악재가 지금으로서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고 여기에 이제 좀 변수가 존재한다면 늘 우리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같이 이제 변수겠죠. 저희한테는 상당히 큰 변수고. 우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지금 지지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후보 지지율 뭐 개혁신당 관계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관계자라죠. 뭐 대변인은 관계자죠. 네. 대변인께서 이제 여기 뭐 계속 뭐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준석 후보도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느낌이다. 이 10%라는 박스권 이것을 좀 치고 나가면 굉장히 보수 쪽에서 여론이 흔들릴 겁니다. 이준석 후보가 뭐 10% 이상 뭐 11, 12 혹은 뭐 15까지 치고 나간다면 이 전략적 투표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들도 약간의 어떤 흔들림이 있을 텐데 지금 여전히 어떻게 보면 여저 결과들이 7, 8, 9 요 사이 혹은 6, 7, 8, 9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역량은 우리가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바이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정당 크기의 한계, 또 의석수가 3석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개혁신당이 만들어진 게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4개 아니에요? 네? 4개 아니에요? 의석수. 왜 4개죠? 3개죠? 3개입니다. 3개입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니 3번까지 된 게 아니었어? 2번까지 됐습니다. 2번 플러스 2준. 제가 네. 또 거대 양당을 좀 커버하느라 죄송합니다. 기자.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다라는 김상욱 말씀을 좀 갈까 봐. 드리겠어요. 근데 공약 같은 부분에는 제가 이런 공약 같은 거는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상당히 매력적인 공약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6, 7, 8, 9라고 지금 아주 강하게 6, 7, 8, 9면 선택지가 너무 많잖아요. 어때요 지금? 하나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뭐 7% 차이 나는 조사, 뭐 10% 이상 차이 나는 조사 말씀하셨는데 아마 7% 정도 여길 봐야 되는 거 7% 정도 차이 나는 조사는 아마 무선 RDD 조사 이런 걸 거예요. 사실 거기서는 예전에 이제 계엄이나 탄핵 국면에서도 RDD 조사로 했을 때는 그렇죠. 계엄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계엄은 잘 됐고 탄핵은 반대한다 이런 조사가 강하게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런 거 들고 와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조사들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갤럽이나 리얼미터 지수로 봤을 때는 뭐 개혁신당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지율 측면에서 좀 힘을 내야 되는 건 맞지만 김문수 후보의 추세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하락 국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럽이었나요? 저기 대구 경북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대구 경북에서 한길 리서치였는데 네. 대구 경북에서 아마 김문수 후보가 과반을 못 넘었나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거의 30% 가까이 찍었는데 그 추세로 봤을 때는 대구 경북에서 결국에는 아마 이준석 후보가 거기에서는 한 10% 이상 정도 나왔을 거고 이건 뭐 또 이런 거 여론조사 설명하면 되게 뭐 붙여야 되는데 좀 부연 설명해 주시고 아무튼 그 추세로 봤을 때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를 막을 사람이 누군지 고르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봐야 되고 김문수 후보께서 앞으로 뭐 하락 국면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은 하고 계시지만
이 상승할 카드가 있을까요? 제가 뭐 개혁신당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일요일에 이제 후보 토론회가 있고 사실 김문수 후보의 토론 실력 뭐 제가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왜 자꾸 웃으세요? 경선 과정에서 사실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와 붙었을 때 사실 제대로 질문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거든요. 그게 뭐 전략적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주 있을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저희 후보에게 상당히 좀 많은 공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있으시다면 과연 김문수 대 이재명, 이준석 대 이재명으로 했을 때 그나마 어디에 좀 더 가능성이 있을지 잘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로주고 말로 받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힘드네요. 그러니까 변호사 힘들다. 되니까 목소리 힘이 들어가지고. 변호사 원래 이렇게 했어요. 그런가요? 근데 이렇게 6에서 67, 89% 나오는 개혁신당 대변인이 말씀하시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제 한 45에서 52% 정도 나오는 민주당에서 이제 오셨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보수의 성지에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민주당도 보수잖아요. 중도 보수. 작년에 홍익표 의원님께서 이제 원내대표 하실 때 저희 네. 회사 행사를 오셨다가 진땀을 뻘뻘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드시죠? 저 의원님 되게 좋아하니까 의원님 힘드시죠? 그랬더니 의원님이 최 기자 힘들어 이러면서 갔던 그것입니다. 근데 뭐 형 이제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성치훈이고요. 지금 뭐 선대위에서 부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네, 뭐 얼마나 괴롭히시려고 이렇게 처음 오자마자 진땀 하시는데 뭐 잘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또 고향이 또 DK라서 이렇게 모신 거니까. 최훈민 기자인 줄 알았더니 알아서 기자가 오늘 나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마이크 좀 아니 저희가 이제 어떻게 부의장님으로 부르는 네. 대변인 어떻게 뭐 편하신 대로. 부의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각 당의 선거 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김금엽 부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더 이상 떨어질 일 없다, 치고 나가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정말요? 네. 우리 이제 목소리에 여유가 묻어나는군요. 우리 임승호 대변인은 뭐 아까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딱 들었어요. 네, 딱 그겁니다. 거기부터 들었는데 뭐 저도 되게 매우 동의하는 부분이 많았어가지고 또 18일 토론이 기점이 될 거라고 봐요. 18일 토론하면은 저는 보수 내부에서 상당히 지지율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왜냐면 그 이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정리 못할 것 같고 지금 분위기 보니까 버티시고 계시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정리 못한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랑 김문수 후보가 토론을 붙는다? 안 그래도 아까 말한 그 토론의 뭐 약간 실력이나 뭐 달변 이런 요인들도 있지만 김문수 후보는 방어만 해야 될 거예요. 공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그 거대한 그 공격 포인트에 대해서 계속 방어만 하다가 끝날 거고. 책상 치면 울려요. 그렇군요. 네. 그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그 지금 보수 지지 안에서도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 그분들의 지지가 김문수 후보로 못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준석 후보로 갈까 말까 하는 거를 토론회를 기점으로 저는 이준석 후보로 좀 꽤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거기서 한 10%만 찍어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김문수 후보는 떨어질 일만 남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정확한 여쭤보고 싶은 분석이세요. 부분이 네. 그 이준석 후보는 지금 토론에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을 거 아닙니까? 18일에 SBS에서 그 SBS 죠? 토론하죠. SBS 네, 주관에서 하는데 그거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준석 후보가 과연 누구를 공격할지, 주 공격 타겟이 이재명 후보가 될지 아니면은 김문수 후보가 될지, 그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누구의 표를 가져오느냐. 뭐 사실 저는 토론팀도 좀 돕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저희도 네.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좀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모토는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입니다를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전제가 돼야겠죠. 왜 너희가 이재명을 막을 수 있냐. 그래서 이재명보다 공약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뭐가 더 낫냐를 보여준 다음에 김문수 후보 보십시오. 저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찍소리도 못합니다를 그 다음으로 보여줘야겠죠. 왜 자꾸 저희의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제 이재명 대항마가 아니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한 두 번째 전략이 될 것 같고, 아마 적절한
분배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결국에는 시간 관리나 말 속도도 조금 빠른 편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만 공격할 것이다, 김문수 후보만 공격할 것이다, 이건 아닐 것 같고요. 누구 표를 가져오는 게 전략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동탄 모델, 물론 대선에선 다릅니다만 그렇죠. 동탄 모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뭐 계속 단일화하고 국민의힘이 단일화하자고 하는 게 저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게 전략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얼마 전에 어제였나요? 분석 기사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으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저희의 표는 국민의힘 쪽으로도 가지만 이재명 후보 쪽으로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이 분석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저희를 지지하고 있는 층은 보수층이 아니라 보수층도 있겠지만 보수층 플러스 민주당과 이제 이재명 후보는 싫지만 연성 지지층, 민주당에 대한 연성 지지층, 진보에 대한 연성 지지층이 저희를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빠졌을 때 이재명 후보에게 그래서 이재명 싫어서 이준석에게 있었는데 너희가 완주 안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계엄과 탄핵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지할 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략 제안 좀 해주세요. 그런 전략은 하등 도움도 안 되고 김문수 후보 일요일 날 좀 어떤 질문하는지 좀 제대로 좀 알아듣고 적절한 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반격 시작. 일단 뭐 반격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일단 우리 성치훈 대변인님께서 하시는 주장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장들은 대부분 보수 갈라치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지만 더 그 1위인 그 판세를 굳히기 위해서 이준석과 김문수가 결코 합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갈라치는 전술을 계속 쓰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 전술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그 단일화 주장에 대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준석 대표랑 단일화를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캠프 내부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필요하다, 단일화를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것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예 우리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자신감이거든요. 결국은 단일화 없이 단독으로 우리가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건 자신감으로 밀어붙이고, 단일화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단일화를 기존으로 상수로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지고 들어가는 싸움인 겁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라든가 개혁신당한테 지금 휘둘리고 있거든, 단일화에 대해서. 저는 그 현상이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우리가 일단은 우리 진영을 바로 잡고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승부 볼 것인지에 대해서 명략 관하하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 길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뒤에 승리에 대한 열망이 올라올 것이고, 우리가 더 확실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논의돼야 되는 것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가 이재명을 막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독재화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겠냐라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 앞서서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정치 공학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접근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캠프 내에서도 회의를 할 때 얘기를 했지만, 단일화에 대해서 너무 목숨을 거는 듯이 여기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준석 몸값만 올려주는 길이다. 이준석 후보는 오히려 그걸 반기고 있다. 지금 두 번째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3명의 후보 중에, 물론 다른 후보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토론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람이 3명 아닙니까? 이재명, 이준석, 그리고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인데. 네. 권영국 후보도 아, 있습니다. 예. 권영국 맞들면 안 됩니다. 민주노 지금 나오나요? 아니, 나와요. 지난 나오니까. 대선 득표. 그 지난 지선이었나 거기서 뭐 일정 요건이 돼가지고 정의당이었는데 이제 민주노동당으로 바꿔서 권영국 후보도 나오죠. 토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합니다. 어차피 권영국 후보님은 위험해요 지금. 파이팅 하시고 요즘에 네.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마음고생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사실 토론 실력으로 사실 우리가 뭔가 판가름 난다라는 건 저는 그거는 사실 대학생 토론 배틀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지금 국민들께서 보고 싶은 것은 얼마나 토론에서 말을 빠르게 하고 얼마나 상대를 골려먹고 얼마나 상대를 뭐 코너에 몰아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이재명을 막는 것에서 어떻게 막아야 되고 왜 막아야 되고 이재명이 왜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시간은 충분히 주어질 것이고요. 아까 김문수 후보가 방어만 할 거라고 하셨는데, 쫓기는 사람은 방어를 안 합니다. 공격만 할 거예요. 어차피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는데 거기서 방어를 왜 합니까? 2대2로 만들기 위해서 혹은 3대1로 역전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 일변도다. 그리고 지금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너무 많습니다. 김문수와 이재명 둘이를 세워놨을 때 저는 아주 우리가 국민들께서 극명하게 어떤 사람이든 대한민국을 위한 사람인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두 분 다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국회의원도 지냈고 여러 가지 그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게 경력상으로 겹치는 것이 아니라 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기도지사 때 판교라든가 뭐 GTX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만들어내면서 어떠한 비리에도 연루가 되지 않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가는 곳마다 비리에 연루가 되고 가는 곳마다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고 또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지금 또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과연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지성을 믿기 때문에 충분히 그 토론이 긍정적 역할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이 왜 이렇게 빠르지? 급해서 그래요.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힘 선거운동 관련해서 이게 현장 가면은 의원도 안 오고 당협도 안 오고 당원도 안 오고 네. 선거운동원도 안 오고 네. 이런 곳이 너무 많다 그래요. 비가 와서 그런가요? 비가 와서 그런 거. 그거는요. 그거는 제가 이 자리를 좀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는 해당 당협의 문제입니다. 그건 우린 문제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정해졌습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세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했고 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당원들에 의해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고 여러분들 좀 저도 사실 단일화를 가장 앞장에서 주장하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선이 끝난 다음에 당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혹은 매우 지역적인 문제, 지역적인 권력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재명을 막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인가 이런 대의적인 싸움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치인이라면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왜 그 배지를 달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미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난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권력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돼도 1년 안에 이재명 이상한 짓 할 거니까 그때 또 여론 뒤집히면 그때 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고 우리가 지금 정권을 내주게 된다면 다음에 우리가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날은 굉장히 요원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약간의 감정이 상하고 뭐 여러 가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가 정해졌고 당원들의 뜻이 모아졌고 이제는 전장이 생겼기 때문에 싸울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좀 한마음 한뜻으로 좀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를 하시는 분이 당연히 해야 되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그 지점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본인도 방금 말씀하신 게 단일화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정해졌으니 김문수 후보를 돕지 않아야겠냐라는 말이 사실 이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질까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사실 쌍권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가장 앞장서서 새벽에 후보 등록 공고 내고 하면서 사실상 한덕수 선거운동 했잖아요. 한덕수 선거운동 하다가 다음날 이제 그게 좌절되니까 딱 나타나가지고 자 김문수 화이팅 하면은 사실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지만 선거운동 하실 분들도 아마 다 한덕수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자 어쨌든 김문수로 정해졌으니 김문수 밀어줘야죠. 너 나쁜 놈 하면은 그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물론 뭐 저는 개혁신당은 밖에서 지켜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과연 그 과정에서 왜 김문수 후보를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단순히 이재명 막아야 된다 이거 하나만으로는 결국 설명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그 명분이 너무 강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후보 토론에서도 그런 거 공격할 게 너무 많다라고 말을 하지만 국민의힘이 제가 지속적으로 결국에는 적장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계엄 탄핵 이재명이 얘기하는 순간 뭐라고 대답할 건데요. 지금 김용태 위원장은 나와가지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대통령 출판시켜야 된다까지 얘기하는데 김문수 위원장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게 화전양면 전술이에요. 투트랙 가져갔겠다는 거거든요. 김문수 후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네. 네. 이재명이라고 계속해서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위원장과 투트랙을 가져가면서 화전양면 전술을 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지금 국민이 뭘 하겠다라는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문제도 저는 그거에 당위를 떠나서 지금 던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보층은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출당된다 하더라도 출당됐다고 진보층이 뭐 김문수 후보를 갑자기 지지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럼 중도층이 갑자기 출당했으니까 국민의힘 달라졌다. 국민의힘을 찍겠습니까?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한 계엄 때 정리를 한 민주당과 개혁신당이 있어요. 그러면 왜 굳이 국민의힘을 찍겠어요? 오히려 중도층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 아직도 계엄과 탄핵 입장으로 싸우고 있네라는 이미지만 주는 거거든요. 그럼 보수층이 찍겠습니까? 보수층이 갑자기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 정리했다고 지금 상처받은 친한계와 홍준표 시장 지지했던 분, 안철수 후보 지지했던 분들이 갑자기 경선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 출당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보고 다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런 이슈를 계속 던지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파기환송심 뭐 연기되고 형사법 개정한다 그러고 허위사실 공표죄 뭐 개정한다 그래도 저 이슈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옆집까지 지금 계속 불타려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수 심판론이 계속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옆집까지 불타고 있으니까 이제 6에서 8% 거기서 불 좀 끄라 이 말. 왜 자꾸 소화기를 안 들어요? 그럼 옆집까지 불타는 두 집 얘기를 이제 듣고 계시는 예, 민주당에도 지금- 한번 말씀 여쭤볼게요. 관전평.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는 갈라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갈라져 있는 거예요. 갈라져 있는 거 보고 갈라졌네 했는데 갈라치기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뭐 했습니까? 지금 보이는 딱 보시는 것처럼 얇은데. 저희는 가만히 아니 우리가 진짜 갈라치기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갈라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갈라져 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아까 또 우리 또 울분에 차서 막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너무 그렇게 그러는데 제 주변에 있는 그 저도 보수 지지층 친구들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딱 이겁니다. 김문수 후보를 왜 못 찍냐? 속단 말로 쪽팔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내가 쪽팔리게 김문수를 어떻게 찍냐라는 김문수 후보를 어떻게 찍냐는 게 제 주변에 있는 보수 지지층 걔네들은 제 친구들이지만 민주당 절대 안 찍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도 김문수는 내가 찍을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걔네들 그럼 야 누구 찍었네? 야 차라리 이준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수 지지층에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뭐 자유민주주의, 뭐 체제 수호, 뭐 체제 전쟁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먹혀요. 지금 이미 그거 모르는 사람 없고 그러면은 저는 지금 보수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정말 김문수 후보가 보수 적장자라고 말하려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2번 연속 대통령이 파면당했고 왜 3번 연속 총선에서 대패했는지를 지금 보수 지지층은 진보 지지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아는 보수 지지층은 자존심으로 버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다 무너진 자존심에 갑자기 김문수가 나타나니까 이건 더 무너지겠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거를 대안을 제시해야지 계속 이재명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이거 얘기해봐야 그 돌아선 보수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 전 지지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김경호 부장관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네. GTX 얘기도 있고 저희 네. 테크노밸리 얘기도 있으니까 좀 더 해보세요. 좀. 갑자기 이렇게 저들을 아니, 선택할 좀- 것 같은데. 그 표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아니 근데 저 딱 하나만 짚고 네. 가면은 네. 지금 이번 대선 기간이든 뭐 작년 총선 때부터 네네. 전 기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사를 쓰면은 이제 그 보통 반응이 나와요.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사가 작년 총선 직전 그러니까 아니지 저기 강서구 청장 선거 때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사를 사람들이 안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전 팩트를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계속 이조 심판 나오고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자꾸 포커스를 둔 거를 지금 3년째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3년 동안 개봉하면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선거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계속 새로운 이야기. 저번 대선 생각하면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딱 한 번 나왔을 때 그냥 논쟁이 붙고 요런 논쟁의 구간이 요번 대선에 좀 짧긴 하지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재명 막자. 뭐 한덕수 김문덕 뭐 저저저고 이것만 있으니까 혹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쟤네는 뭐 하고 있냐 지금 나라 망해가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 전체적으로 캠프 분위기들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중산층 딱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또 갈라치기 하는 뭐 갈라치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또 여기 요 사람들만 잘 살게 하는 요런 뭐 갈라치기죠. 세수 정책 네.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이거 되게 무섭게 다가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네. 우리 뭐 후보라든가 혹은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니네 지금까지 왜 이재명만 얘기하면서 결국은 왜 이런 아사리판 만들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할 말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김문수 캠프 대변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뭐 우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격다짐으로 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까지도 잘했다, 니들이 더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어쨌든 이게 대선이라는 게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선거는 계속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리 지금 총선 3번 연속 우리가 패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흐름상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대변하고 있는 혹은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믿고 있는 그 보수적인 가치가 굉장히 퇴색된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퇴색됐고 우리가 어떤 가치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어떤 이익 중심의 정당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중심으로 모이다 보면 사람들이 본인이 이익이 더 중요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좀 더 중요해도 그 가치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씩 희생하면서 모여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이 될 텐데 우리가 언젠가부터인가 국민의힘 사실 이것은 단지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그 말단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 보수주의라는
보수적이라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보수적인 가치라는 그 가치에 기반해서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것이냐, 이런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게을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께서 지적을 하면 우리는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은 어쨌든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지금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뭐 사법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제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대법관 탄핵도 얘기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실제 행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어떤 단지 그 사람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혹은 본인의 궁색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손에 권력이라는 걸 주게 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뭐 삼권 분립 왜 필요하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 그 뒤에 계엄을 통해서 어쨌든 탄핵의 대문을 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법적으로 재판 진행 중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계엄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헌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했고요. 그래서 선거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대선이라는 것은 미래의 대통령을 뽑는 일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주구장창 패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18년을 여기 가져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